자, 이제 세 번째 차시가 되는데요. 선생님들 음악과 생활교과서 음악 감상과 비평입니다. 세 번째 차시는 82페이지에서 시작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분량이 많았던 그 서양 음악사와 국악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세계를 품은 음악이라는 챕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백지 한 장을 꺼내시고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보시는데 제목 위주로 한번 적어서 그냥 제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시험에 안 나온 지는 꽤 됐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보고 가시면 좀 불안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교과서만큼 한 교과서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싹 모아놓고 보는 교과서들이 없고 대부분 좀 교과서 그러니까 그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들이 여기저기에 조금씩 잘라놓거나 뭐 이 챕터 저 챕터에 나눠놓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보시기에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유럽의 민속음악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유럽의 민속음악 중에 북유럽 켈틱 음악, 켈트 음악이 나옵니다. 선생님들하고 저희는 이 켈트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켈트라는 단어를 어디서 보셨느냐 하면요. 켈틱 음악, 켈트 음악 하면 그 켈트 성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세 음악사 할 때 이곳을 좀 보셨었죠. 북유럽의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을 켈트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켈트 사람들이 만든 음악을 우리가 켈틱 음악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음악이 그러니까 민속 음악을 켈틱 음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조금 좀 뭐랄까 조금 소강세인데 한동안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켈틱 하프, 뭐 아일리언 파이프, 틴 휘슬, 펜니 휘슬, 피델 같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음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옛날만큼 인기가 없어서 좀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요. 뭐 칩턴스라고 하는 뭐 이런 그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들 아시죠? 스위스 음악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독특한 흉성과 두성을 같이 쓴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하던데요. 이게 스위스 민요 같은 데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흐테르라고 하는 것은요. 튀르키예 군악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터키 사람들 우리가 흔히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고요. 방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타랑타랑타랑 하는 요런 소리가 나는 요런 행진곡풍의 음악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좀 잠깐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도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장식은 붙잖아요. 베토벤 교향곡 9번에서도 그 중간에 챙챙챙챙 하면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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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부분에 창창창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가 바로 터키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흐테르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차르트가 살아있는 동안 한참 이 튀르키예풍이 유행이어서 그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도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폴카는 폴란드에서부터 유래된 보헤미아 계통의 민속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뭐 등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관련된 음악들의 그 예들을 제시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홀드리디아는 뭐 당연히 그 요들 관련된 악곡이니까 여기 그냥 잠깐 나와 있는 예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민속음악입니다. 움발락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움발락스는 세네갈이에요. 주술적인 요소를 좀 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요소가 들어있고 랩이 좀 들어가 있는 음악인데 세네갈 토속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발전을 한 것이 움발락스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것들과 서양 것들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로 아카펠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줄로 아카펠라는 남아프리카 줄루족들이 발전시킨 아카펠라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다중화음 성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서부터 이 줄루족 노동자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크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 줄루 아카펠라가 유명해진 것은 요것 때문인데요. 라이언 슬립 투나잇이라는 노래 때문인데, 선생님들 이 노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라이언 킹에 나와서 유명해진 노래요. 그래서 바로 이게 줄루 아카펠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아랍은요, 탄자니아와 케냐 쪽에 있는 민속음악에서부터 나온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나온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다른 교과서에 옛날에 나이지리아의 주주, 콩고의 수쿠 같은 음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음악들이요, 선생님들 아주 아프리카의 민속 음악이기도 하지만 민속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월드 뮤직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좀 대중적인 요소가 섞여서 전 세계로 많이 알려진 음악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부베라고 나와 있는 음악이 있는데, 자, 여기 음부베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요 음악에서는 여기요. 선생님들 잘 아시는 바로 그 음악입니다. 얘가 바로 라이언 슬립 투나잇의 원곡입니다. 그래서 이 악곡이 바로 우리가 사자가 잠든 정글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 악곡의 원곡에 해당되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줄로 아카펠라에 서 연주를 했던, 그러니까 줄로 아카펠라로 연주되었던 음부베라는 악곡이고, 우리가 흔히 사자가 잠든 숲속이다라고 하는 악곡으로 알려진 악곡입니다. 원래 이 악곡은 좀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자는 자기네 왕이나 족장 같은 사람을 말하고요,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사자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왕이 죽었다 같은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막 외세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우리 왕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어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던 게 이제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요렇게 되었다더라. 애니메이션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다 이렇게 적어보시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막 어렵게 문제를 내거나 할 만한 뭐는 없고, 그냥 이런 단어를 어떻게 보았어 라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메리카 쪽으로 가볼까요? 미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포함이지만 남미나 이런 데 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마리아치는 그림 한 장이 다 설명합니다. 마리아치? 이건 멕시코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멕시코 무슨 음식점 같은 데서 이런 악기는 없지만 이런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마라카스 같은 거 들고 막 노래해주고 생일 노래 같은 거 불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치 밴드라고 부릅니다. 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멕시코 민속음악을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멕시코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마리아치 밴드를 꽤나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가는 미국에 있는데요. 예, 원래 미국에서는 니그로란 말 쓰면 큰일 나서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만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흑인 연가라고 부르던 음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노예들이 그 주인들이 기독교 믿는 거를 보고 자신들만의 상상력으로 나름대로 그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비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내세적인 거 있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이 끝나고 죽으면 하나님 옆자리로 갈 거야. 이런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게 된 거. 그래서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형식으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흑인 연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많대요. 흑인들 아프리카 분들이 이렇게 노래할 때 call and response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대답하고 우리로 지금 매기고 받는 것처럼 이런 걸 하는데 이 연가에도 그런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춤곡이 바로 탱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탱고는요, 쿠바의 춤곡 하바네라에 강렬한 아르헨티나풍이 가미되어서 밀롱가라는 춤곡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탱고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밀롱가가 탱고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고가 시험에 나올까 싶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브라질의 삼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의 삼바는 아프리카계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왕창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미국에만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이 남미 쪽에도 갖다 놓았대요.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이제 남미의 원래 원주민들도 약간 가무잡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섞여 갖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혼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그래서 애프로 브라질리안 이렇게 되는 분들이 춤을 추면서 만들어낸 게 삼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은 재즈도 만들고 저기 아까 보셨던 스피리추얼도 만들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는 시엘리토 린도라는 건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아주 대표적인 멕시코 민요여서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 노래는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서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안 할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씩 보시고 시엘리토 린도 혹은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악곡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의 민속음악으로 넘어오는데 이걸 도대체 민속음악이라고 해야 될지 아시아의 극음악 이렇게 해서라도 엄청 보시게 될 텐데요. 다른 교과서에서 보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경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보시기로 하고요. 경극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이징 오페라라고 합니다. 베이징이 수도가 된 게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때 발달했던 오페라? 음악극입니다. 경극은요, 청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역사가 그렇게는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곤곡이라고 부르던 것이 경극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극 굉장히 여러 종류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패왕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개는 이렇게 노래극으로 주로 가고 있고요. 손오공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건 주로 무술만 하고 말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경극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키라는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부키는요. 가무기를 일본식으로 읽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읽어서 가부키라고 합니다. 가무기 그러니까 노래, 춤, 기술, 기회 이런 뜻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음악과 무용, 기회가 어우러진 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부키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격식 많은 거 맞는데 실제로는 서민 예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우타와 샤미센 같은 악기로 반주를 붙이고요. 특이한 억양과 가락을 붙여서 엮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연자가 남성이고 여성 역을 맡은 배우는 여성적인 발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합니다. 가부키 배우들을 이게 집안 내력으로 이 가부키 배우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가부키 배우 집안을 굉장히 높이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다. 예, 지금은 그렇다. 옛날에는 굉장히 말이 많아 가지고 아 옛날에 전부 처음에는 남자들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했다나 봐요. 이렇게 남자들이 하면 또 남자들한테 또 찝적대는 이상한 어르신들이 많으셔 갖고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이번엔 여자들이 전부 하면은 또 일이 생기고 또 남자들이 했다가 여자들이 했다가 이러다가 현재는 하여튼 남자들이 하고 있고 또 아주 특이한 발성으로 노래를 하고 하는 특이한 그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 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하다가 이렇게 딱 멈추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가부키 전통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호루라기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타악기를 딱 치면 갑자기 사람이 딱 멈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상한 그 관습이 있는 하여튼 이가 가부키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그럴 것 같지 않고. 얘는 뭐가 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이나 물을라나? 뭐 하면 나올 가부키가 뭐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가부키. 이렇게 쓰는 정도 나와도 가부키 안에 특징이 뭐냐라고까지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물란. 이건 중요합니다. 가물란은 중요합니다. 일본은 무슨 반일 감정이냐라고 하시면 아니요, 선생님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가물란하고 가부키가 있을 때 가물란은 좀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물란은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 가물란은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쪽에서 특별히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나무 종류로도 만들고 금속 종류로도 만들고 하는데 타악기와 피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타악기 종류를 많이 치게 되는데 얘가 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부터 전례를 받아 갖고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음악을 한참 듣고 있다 보면 좀 정신이 나갈 정도로 거의 미니멀하게 연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해서 치거나 드뷔시서부터 현대에 와서 미니멀리즘 음악가들까지 가물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나는 음색 같은 것들이 음 드뷔시의 인상주의 작품들 뭐 예를 들면 파고다 뭐 탑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파고다 같은 그런 작품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현대 음악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물란 작품들은 그 세계 박람회 같은 것에 나가서 연주가 되면 서양인들이 갖고 있었던 멘탈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뭔가 좀 변화, 프로그레스를 중시하는데 이 가물라는 우리 루틴, 계속해서 같은 걸 반복하는 루틴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동양인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선생님도 이거를 지난 교과서까지만 해도 톨이라고 주로 교과서에 적더니 이번엔 툴리라고 적었어요. 툴리라고 적었는데 톨이라고 쓴다고 해서 큰일은 안 날 것 같은데요. 몽고의 영웅 서사가예요. 2만 행이 넘는 시를 한 사람이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의 오랜 역사를 이 문자가 없었던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연주에 담아서 연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올이라고 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요런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몽골에서는 흔히 마두금이라고 부르는 악기인데 우리 해금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긴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톨 혹은 툴리라고 부르는 이 기가 막힌 음악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흠이. 흠이는 유튜브에서 찾으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적는 이유는 이렇게 적어드려야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저는 저는 그 무엇이냐 종족 음악학을 하시는 저희 선배가 몽고에 가서 배우셔 갖고
직접 제 앞에서 하시는 거를 보고 너무 신기했던 적을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셨어요, 실제로. 근데 별로 어렵지 않으시대요. 하시는 말로는. 자, 저 소리는 안 낼 텐데요. 그래서 마두금을 연주를 하시면서 흠의를 하시는데 저는 두 소리는 못 내니까 선생님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목에서 이게 스로송이라고 해서 스로송이라고 해서 목으로 칵 하는 소리도 내요. 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 코로 이 하는 소리를 동시에 이거 두 소리가 같이 나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게 전통 창법, 몽고인들의 전통 창법인데 흉내도 못 낼 겁니다. 배음 창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창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민속음악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경극, 가부키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답캐는요. 아랍어로 발을 구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가로줄로 서서 즉흥적인 가락에 맞추어서 발을 구르면서 춤추고 뭐 이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다. 뭐 이 정도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중국 민요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그냥 한번 확인이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우꽃과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악곡도 베트남 민요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도의 라가라고 해서 인도의 전통 선법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는 그 우리와 다른 선율 체계인 라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태국의 콘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악과 뭐 노래가 곁들여진 가면 무용극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거 화려한 그리고 좀 과장된 의상과 뭐 이런 것들 어디 여행이나 가셔서 좀 보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음악과 노래가 곁들여진 가면 무용극을 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뭔가 우리가 교과서가 조금씩 개정이 될 때마다 한두 가지씩 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벳에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더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뭐 내가 선택한 문화권의 음악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가물란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에는 보통 와양이라고 하는 인형극이나 의식 행사가 같이 간다라고 나오고 있을 텐데요. 와양 꿀릿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와양 꿀릿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와양 인형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냥 잠깐만 보셔도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책에는 와양 꿀릿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 금방 알아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그림자극 같은 거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림자극입니다. 이 극이 아까 보셨던 가물란하고 같이 공연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부키보다 가물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물란 그림들은 정말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고요. 가물란 공연 장면들도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고, 또 가물란과 드뷔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내용들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물란 연주 장면들도 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물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나름 굉장히 중독성 있다라는 생각도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유럽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음악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라고 한 게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모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화와 음악 상상하기에서는 선생님들께 제가 그렇게 새로 보여드릴 만한 무슨 새로운 그림들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보여드리거나 할 만큼 대단한 거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중음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영미 문화권의 대중음악 하면서 막 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아주 키워드들에다가 잠깐 좀 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20세기 전반기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중음악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뉴욕 맨하탄에 악기상들, 악보 파는 사람들, 또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선생님들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옛날 우리나라의 낙원상가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악기도 팔리고 또 음악가들이 야, 누구시네 오늘 음반 녹음하는데 기타 잘 치는 애 필요하대, 드럼 치는 애 필요하대 하는 식으로 해서 인력 시장 노릇도 하고 했던 고기를 틴펜 앨리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팝 음악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생산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선생님들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이 팀페넬리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스탠다드 팝이라고 합니다. 이 스탠다드 팝은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 백인 중산층들이 그 좋아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노래가 딱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음악들이 스탠다드 팝 같은 것들이 뭐 여기 얘기하는 뭐 컨트리 음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탠다드 팝과 흑인 음악이 슬쩍 결합을 하고 또 컨트리 음악 같은 것들이 점점 그 흑인 음악들과 결합을 하면서 락앤롤이 시작이 됩니다. 락앤롤은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50년대서부터 인기를 끌어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1950년대에서도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락앤롤이 영국으로 넘어갔더니 영국에서 그동안 영국은 그렇게 음악이 뭐 대세를 이루던 나라는 아니었는데 되려 미국에 역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영국에서 비틀즈부터 시작을 해서 딥퍼플, 레드 제플린 같은 영국의 그야말로 슈퍼밴드들이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다시 역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문화 현상을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팀페넬리에서 미국의 스탠다드 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락앤롤이 나와서 영국에 수출이 됐는데 이게 되려 역수출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밴드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걸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미국에는 MTV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국이 생겼는데요. 이 케이블 방송국은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점점 콘서트 많이 하는 나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를 보러 가려면 미국은 땅이 크니까
콘서트 보러 가기 되게 힘들고 콘서트 티켓을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1980년대는 하루 종일 M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만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안 그러나라고 하면 우리나라 MTV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뭐가 있으니까. 음악 방송이 있으니까. 매주 옷 갈아입고 예쁘게 하고 나와서 방송 보면 되는데 맨날 똑같은 뮤직비디오를 왜 보냐 말이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MTV를 보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맨날 싸우고 왜 MTV만 보고 있느냐 뭐 이러고 있었다. 이제는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전혀 할 일도 아니었겠지만 자 그래서 이 MTV 시대에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같은 팝 가수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힙합이 크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이 그림이 뭐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만 좀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여기에 뭐 블루스니 뭐니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그리고 여기 재즈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재즈 역사가 나오는데 요렇게 한번 봐주세요. 뉴올리언즈 재즈가 가장 옛날 재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젤리 롤 몰튼 같은 사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초창기 재즈는 뉴올리언스 재즈라고 부르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30년대, 40년대 초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년대부터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20년대, 30년대, 뭐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빅밴드 스윙 재즈 시대. 빅밴드 스윙 재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빅밴드 제법 큰 밴드가 조직이 돼서 춤추기 위한 재즈. 이런 재즈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고 나니까 이런 빅밴드를 유지할 힘이 없어졌어요. 사회가 너무 전쟁 끝나고 나서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그 빅밴드는 조금 위축이 되는 대신에 그래서 뭐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빅밴드를 못하게 되니까 그 술집 같은 데서 오디션 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밴드는 못하고 자 오늘 저녁에 한 너댓 명만 연주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오디션을 보는데 연주 너무 잘하는 애들만 가지고 이렇게 몇 명 뽑아가지고 그때그때 연주를 했는데 그 오디션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야 너 너무 연주 잘한다 나랑 해볼래? 이렇게 되는 애들이 모여서 했던 재즈가 비밥이랍니다. 비밥은 규모가 작은 애들인데 굉장히 연주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요. 좀 지적인 규모가 작은 지적인 성격의 음악이고 춤추기 위한 게 아니라 청취를 위한 재즈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비밥 재즈 시대까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여기까지가 재즈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르게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뉴올리언즈 재즈 앞에 뭐 보통 렉타임 정도를 하나 더 얹기도 해요. 근데 렉타임은 진정한 재즈라고 보기엔 너무 백인들 취향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렉타임을 좀 연주하다가 뉴올리언즈 재즈 스윙 빅밴드 스윙 같은 말이고 비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좀 비슷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쿨재즈하고 하드밥이 나타나게 되지요. 쿨재즈하고 하드밥이 나타나게 되는데 쿨재즈하고 하드밥은 쿨재즈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의 서쪽 동네에서 유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서쪽에 실리콘밸리 있고 이런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좀 지식인들이 클래식은 좀 구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재즈를 듣긴 듣되 조금 더 열정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좀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재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쿨재즈 그에 비해 좀 더 어둡고 정열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약간 노동자처럼 하는 재즈를 하드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춘추 전국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굉장히 그 이전에 있었던 재즈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즉흥적인 요소를 더 강하게 하는 걸 프리 재즈라고 하고,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섞어서 뭐 클래식하고도 뭐 팝적인 요소하고도 다양하게 만드는 걸 퓨전 재즈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런 재즈에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법 잘 정돈되어 있는,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은요, 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왜 안 하냐라고 하시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 읽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별로, 예, 아,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드뮤직이 있는데요. 월드뮤직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월드뮤직은 이 용어 참 정의하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이 월드뮤직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월드뮤직에는 조금 좀 이게 좀 붙어야 돼요. 요렇게 정의하면 될 거예요. 뭐 옛날에는 비서구권 음악, 제3세계 음악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3세계가 도대체 어디야? 뭐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어요. 일본만 해도 일본의 음반 가게에 가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의 음반들이 팔린다는 걸 보고 놀래죠. 우리끼리 뭐, 와, 그 사람 요즘 일본에서 잘 나간대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아무개 노래도 듣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라는 말을 은근히 하면서 걔들은 그걸 왜 듣고 있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 일본의 음반 가게 가면 의외로 굉장히 다양성이 좀 보장되어 있다? 뭐 한국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한국 음악을 듣고, 이건 제가 우리나라 케이팝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게요, 뭐, 그러니까 보아가 한참 인기 있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홍대 클럽이나 이런 데서 연주를 하고 있는 어떤 뮤지션의 음반이 일본에서 팔릴 때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팔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런 음악들이 일종의 월드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드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악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브루노 마스 이런 사람은 월드뮤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음악은 월드뮤직이 아닌 거고, 그래서 요즘 월드뮤직 이야기할 때 영국 가수, 미국 가수 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중음악인데 그 외의 지역에서의 대중음악을 월드뮤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도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팝에 가까운 음악들을 하고 있는 어, 우리나라 케이팝도 점점 그래가고 있는데 그 음악을 그냥 월드뮤직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월드뮤직은 사실 요런 것들이거든요. 자메이카의 레게 이런 음악들이 사실은 원래 월드뮤직이었죠. 우리는 지금 케이팝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월드뮤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악의 내용이나 가사나 만든 사람도 아예 미국 사람이고 이래서 월드뮤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정의에 가까운 문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테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월드뮤직은 되게 이런 걸 가지고 월드뮤직이라고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메이카의 레게, 스페인의 플라멩고, 프랑스의 샹송, 이태리의 깐쪼네, 아르헨티나 탱고,
브라질의 삼바나 보사노바, 포르투갈의 파도, 아까 보셨던 켈트 뮤직, 타일랜드의 룩퉁, 뭐 이런 것들, 음부베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손에 꼽는 월드 뮤직입니다. 중화권의 칸토팝이 있고요. 중화권의 만도팝이 있는데 이 칸토팝이 홍콩 쪽이고 만도팝이 진짜 중국어 쪽일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인도네시아의 당두치라고 부르는 것 등등등이 월드뮤직이라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노비아라고 나와 있는 이 곡은요. 이 곡은 깐쪼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오래된 악곡들이라 너무너무 오래된 악곡들이라 그냥 거의 뭐랄까 이제는 그냥 클래식 음악에 가깝게 되어버려서 그냥 선생님들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좀 보여드리는데 제목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오기에는 얘들이 이제 거의 클래식 음악이 되어버려서 그냥 월드뮤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또 하나의 클래식 음악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말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 네 번째 챕터를 좀 보여드리는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음악 그러면서 음악과 사회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챕터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아까 여기를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악과 정치로 보려는 게 아니라 경복궁 타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경복궁 타령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할 때 소리꾼들이 만든 악곡입니다. 라고 보시고 자, 그리하여 얘는 경기도 민요로 만들어진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잦은 타령장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잦은 타령장단. 이런 차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얘를 잦은 모리로 보셔도 되는데요. 잦은 모리나 혹은 잦은 타령장단으로들 많이 보는데 잦은 모리, 잦은 타령장단으로 보셨을 때 덩, 기덕, 덩덕 이렇게 해도 되고 덩, 덩, 덩덕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9번째 박에 액센트가 붙는 요런 장단으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악곡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입니다. 이걸 무슨 음악과 사회?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나도나라고 하는 악곡이 있는데요. 이 도나도나라고 하는 악곡은 1940년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던 노래로 포크 가수 조한 바에즈라는 사람이 녹음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거나 뭐 이런 악곡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악곡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런 악곡이 있다더라 정도 끝. 별로 안 가셔도 되고 음악과 환경에서 북극을 위한 애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더라. 그냥 네, 북극곰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는 어디에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이게 음악과 축제라고 해서 요거 나오는데요. 예전 교육과정들에 축제에 참여를 하고 뭐 어떤 축제인지 뭐 방문을 해서 뭘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들인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묘제례학 페이지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종묘제례학 우리가 워낙 많이 보니까. 그리고 영산제 범패 다 됐고 자 선생님들 얘 좀 한번 볼까요? 갑자기 왜 여기서 멈추지? 라고 하시면 저랑 수업을 평소에 같이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하나 외우라고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가 하나 있어요. 키리에 외우시라고 하는 걔는 도리아 선법으로 되어 있고 정말 많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여서 외우세요! 라고 약간 좀 거의 호통급으로 그거 외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성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어느 교과서에 빵 실려버리는 바람에 제가 약간 정말 그 악보를 보는 순간 그 애들 말로 동공지진이랄까? 아니, 나의 키리에가 실려버렸네. 막 이러면서 놀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키리에를 찾아야 되겠다, 내 거를.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 교과서들이 너무, 예, 너무 좀 뭐랄까, 음, 교과서 내용들이 너무 좀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외우고 있었던 성가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 성가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네요. 이 곡이 제가 또 줄줄 외우고 있는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리라란 딴딴따라라란 빠바바밤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키리입니다. 악보 좀 한번 봐주시고. 선생님들, 그레고리오 성가는요, 교회 선법으로 만들어져요. 교회 선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절대로 에올리아이거나 혹은 이오니아 선법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들으셨다면 정말 한 개도 모르는 거야, 저 소리가. 그러면 이거 역시 지금 유튜브에 그냥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는데요. 대위법 특강 1강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임용닷컴 강의 안에 있습니다. 대위법 특강 1강이 있고요. 그 1강에 보시면 제가 선법만 1시간 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선법을 좀 확인하고 와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곡이 지금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이런 선법이 세상에 어딨지? 이런 선법이 어딨어요? 그럼 얘가 이오니아예요? 그레고리오 성가 맞아요. 그레고리오 성가가 맞는데 어떻게 도에서 시작해서 도에서 끝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얘를 선법에 끼워 넣어야죠. 선법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날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프린트 봐주세요. 얘는요, 5선법 리디아입니다. 5선법 리디아인데요. 리디아는요, 파솔라시 도레미파로 구성됩니다. 파솔라시 도레미파로 구성이 되는데 이 노래가 아주 오랫동안 노래를 불린 겁니다. 오랫동안 노래를 불리다 보니까 리디아는 점점 노래가 불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습적으로 시가 어떻게 불리게 되느냐면 시 플랫을 그냥 달고 불리게 돼요. 계속 시는 시 플랫으로 노래가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솔라시 도레미파가 원래 선법인데 파솔라시 도레미파에 자꾸만 시 플랫을 불러서 부르게 되니까 파솔라시 플랫 도레미파가 돼버린 거죠. 마치 무엇처럼 부르게 되었다. F 메이저처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F 메이저처럼 부르게 된 선법을 그냥 F 메이저가 불린 상태에서 옮겨서 적으니까 조를 옮겨 적으니 요렇게 된 것이죠. 선생님들께서 보신 얘는요. 얘는 C 메이저가 아닙니다. 이오니아 선법이 아니에요. 이오니아 선법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선법이다? 5선법, 리디아입니다. 리디아인데 관습적으로 너무나도 C 플랫을 붙이다 보니 마치 이오니아처럼 보이지만 C 플랫을 계속 붙여서 부른 리디아 선법입니다. 전격 리디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제가 좀 즐겨 외워서 부르고 있는 흥얼거릴 수 있는 그 키리의 성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혼자 악보 보시다가 틀림없이 한 번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가지실 만한 의문이죠.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유가 붙어야 되겠죠? 요거는 무슨 선법이다? 예, 리디아 선법인데 플랫이 계속 붙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 별거 다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애들 교과서에서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고등학교 애들 교과서에서 이슬람교의 예배 영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거를 보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나 네, 맞습니다. 뭐 네,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해야겠지요? 예.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음악이 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소개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면 다행인 게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음악과 문화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오페라 칼멘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칼멘을 줄거리나 뭐 이런 거에서 소개를 하지 않고요. 여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주제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좀 보기 드문 설명을 잠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평적인 예시로 카르멘에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뭐 사랑과 욕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비평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에서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지휘자로 활동을 했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요. 이걸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옛날 작품이란 느낌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단 사이에서의 약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갈등 사이에서 뭐 뉴욕 무슬림과 기독교도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이 각 집안에서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생겨서 이들의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종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과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나잇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비평문 작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단 타령이 나오는데 비단 타령 훨씬 더 길게 나온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산리 벽계수야도 훨씬 더 잘 나온 게 있어서 그냥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레미제라블은 아니요. 저도 이것도 그냥 선생님들께서 다시 더 보실 게 훨씬 더 많아서 그냥 좀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 좀 한번 봐주십시오. 얘에서 보셔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중에 페트로슈카 악보도 제법 많고 페트로슈카 악보도 많고 뭐 봄의 제전 악보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불세가 실린 건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불세 한번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 음악 감상과 비평 이 교과서에서 마지막 볼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볼 페이지이고요. 불세 악보가 실려 있다. 그리고 요 줄거리요. 1910년에 불세가 공연이 됩니다. 스트라빈스키가 파리에 도착을 해서 러시아 발레단의 발레 음악을 써주면서 정말 인기가 피크로 올라갔던 그 몇 년간에 이 작품은 혁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과 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러시아 민속음악의 특징과 향토적인 분위기를 담아냈고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한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 욕구를 끌어낸 작품이고 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후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 참 똑똑한 우리 스트라빈스키 선생은 더 이상 절대로 러시아적인 작품을 쓰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러시아적인 게 굉장히 자신을 알리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소재라는 걸 일찍부터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 중요한 스트라빈스키가 서구 사회에 알려지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 불세의 첫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뭐 바르샤바에서 온 생존자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내용을 덮어서 서양 음악사와 국악사에 필요한 악곡들이랑 연계를 시키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과서를 보셨는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천재는 악곡 위주로, 그리고 이 음악 감상과 비평은 음악사나 아니면 장르와 관련되어 있는 민속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연주와 창작 교과서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각 악기들, 연주니까요. 그래서 연주와 관련되어 있는 악기들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전체 윤곽을, 교과서 윤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어졌는데 보시기가 한 번에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저희는 이제 갈수록 설렁설렁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게 금방 지나갈 거고요. 이제 곧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